방문 옆에서 전화기가 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동시에 일어났고 아저씨가 수화기를 들었다. 작가 선생, 일 났단께. 큰일 났단 맛이. 청년 회장의 숨찬 소리가 쏟아졌다. 아저씨는 딱 3마디 했다. 119와 경찰에 연락을 하셨어요? 어디쯤이에요? 지금 가겠습니다. 그 정도면 상황을 짐작하고도 남았다. 나는 몸을 일으키고 형광등을 켰다. 사고야. 아저씨는 비키니 옷장에서 내복과 드라이슈트를 꺼냈다. 셋은 찾았는데 카메라 든 아이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아저씨가 왜 가요? 라고 묻고 싶었다. 잠수 장비를 감춰버리고 싶었다. 아저씨가 아무 일도 하지 않기를 바랬다. 뭔가를 한다는 것은 뭔가를 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 가까스로 얻은 것, 불안하게 지켜온 것, 막 꾸기 시작한 내 꿈. 면 119엔 잠수대원이 없고 목표 해경이 와야 구조를 시작할 텐데 그땐 너무 늦어. 내 머릿속을 들여다본 듯한 해명이었다. 나도 내복을 입고 드라이슈트를 거쳤다. 아저씨는 슈트 지퍼를 올리다 말고 나를 돌아봤다. 넌 왜 나서? 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대심도 다이빙을 시작한 건 불과 1년 전이었다. 아저씨는 엄격한 스승이었고 기본을 중시 여겼다. 다이빙에 관한 한 내게 칭찬을 한 적도 없었다. 버디로서의 평가도 낮을 것이다. 더하여 내겐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아저씨 혼자 가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돌섬 수중 절벽이라면 나도 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라고 묻는 눈으로 아저씨를 마주봤다. 아저씨의 눈에 갈등이 스쳐갔다. 잠시 후 버디라인 챙기라는 대답을 내놨다. 나는 휴대용 산소 탱크와 마스크까지 챙겨 봉고에 탔다. 필요할 일이 있겠다 싶었다. 우리는 1분 만에 등대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절벽 아래로부터 코뿔소처럼 내달아오는 인물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슬라이딩 하듯 시보레로 뛰어들었다. 라이방이었다. 절벽 아래에선 청년 회장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학생 혼자 내뿔면 야들은 어쩌란 말이오. 나와 아저씨는 절벽길로 뛰어내려갔다. 배가 기슭에 멈춰있고 청년 회장은 개선주에 줄을 묶는 중이었다. 배 안엔 2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한쪽은 의식불명 상태였다. 다른 한쪽은 다리를 뻗지르며 비명을 토해냈다. 언뜻 보기엔 벤즈 증세 같았다. 하는 짓으로 봐선 공황에 빠진 듯도 했다. 말귀를 통 못 알아들었다. 걷는 것도 불가능했다. 아저씨가 의식불명 환자를 둘러매고 절벽길로 올라갔다. 회장님이 그들의 장비를 지고 매고 뒤따라갔다. 벤즈는 내 등에 태웠다. 한 발짝 떼기도 전에 누가 대장인지 판가름이 났다. 그는 소처럼 울부짖고 닥치는 대로 몸을 뻗지르고 제가 올라탄 교통수단의 목을 졸라댔다. 나는 몇 번씩 균형을 잃고 절벽 밑으로 떨어질 뻔했다. 누군가 허락만 해줬다면 그를 바다에 풍덩 집어던져 버렸을 것이다. 작정하고 가랑이라도 걷어 차뒀던가. 청년 회장은 무거운 장비를 메고 끙끙대면서도 사고 경위를 효율적으로 요약해 들려주었다. 시보레 팀이 입수한 지 50분이 지났을 즈음 라이방이 배 근처에서 불쑥 떠올랐다. 약속한 시각에서 20분이나 지난 후였고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 청년 회장이 다른 사람은 어찌 되었냐고 묻자 라이방은 고함으로 대꾸했다. 당장 등대로 가자고. 청년 회장은 시보레 팀이
바닷속에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걸 알아차렸다. 당신이 일일이 찾아 주워 담아야 한다는 것도. 두 번째 조난자는 북쪽 포인트에서 찾았다. 남쪽 암초지대에서 찾아낸 세 번째 남자는 배에 올라오자마자 의식을 잃었다. 카메라맨은 끝내 찾지 못했다. 청년 회장은 등대로 배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몸소 배를 돌리겠다고 덤비는 라이방 때문이 아니라 의식불명이 된 부상자를 무트로 데려가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19와 경찰을 부른 건 아저씨에게 연락한 후였다. 정신없는 와중에 떠오른 사람이 아저씨뿐이었다고 했다. 우리가 등대 앞으로 돌아왔을 때까지도 119나 경찰은 도착하지 않았다. 라이방은 홀로 시보레에 들어앉아 있었다. 히터를 틀어놓고 담요를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의자에 오독하니 앉아 우리가 들어오는 걸 지켜봤다. 겁에 질린 눈이었다. 건드리기만 하면 물어뜯을 것처럼 표정이 사나웠다. 차를 몰고 달아나 버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용하다 싶었다. 나는 벤즈를 의자에 앉혔다. 아저씨는 의식불명 환자를 뒷자리에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대준 뒤 라이방에게 다가가 앉았다. 어떻게 된 거야? 난 잘못한 거 없어. 대꾸하는 목소리도 표정만큼 사나웠다. 아저씨는 라이방의 어깨를 흔들었다. 어디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손대지 마. 머리 아프고 토할 것 같고 당장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라이방은 아저씨의 가슴팍을 미쳤다. 아저씨는 그의 멱살을 잡아채 얼굴을 마주보게 했다. 똑바로 대답 못해? 아 씨발 이거 나? 라이방은 아저씨의 손을 뜯어내려고 버둥거리다가 숨을 시끈대며 악을 쓰기 시작했다. 직벽 중간이야. 무시무시한 물기둥이 머리를 덮쳤다고. 부력으로 하강을 저지하면서 벽에 붙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위로 튕겨나갔단 말이야. 됐어? 대고도 남았다. 돌섬 서쪽 포인트. 수심 9m 지점에는 절벽 난간이 있다. 난간 아래로 미로처럼 복잡한 협곡이 있었고 협곡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 사면이 빌딩벽처럼 매끈한 곳에 이른다. 라이방이 말한 직벽이다. 수심이 근처에서 가장 깊은 곳이고 하양 조류가 출몰하는 지점이었다. 이 조류는 수면의 긴 띠를 형성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볼 수 있었다. 내리꽂는 힘은 압도적이나 힘의 범위가 80cm에 불과해 암벽에 착 붙은 채 수평으로 이동하면 벗어나는 게 가능한 조류이기도 했다. 아저씨가 경고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다. 밤에는 표면띠와 파도를 시 구분할 수 없다는 것. 해저 지형을 모르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 10년으로 내리꽂히는 물의 엘리베이터에 승차한다는 의미였다. 조류의 소멸 지점이 40m가 넘는 경우엔 해저바위에 곧장 헤딩을 하는 꼴이 될 수도 있었다. 그들은 양성 부력으로 내리누르는 힘에 저항하려 했을 것이다. 몸이 튕겨나간 건 부력 조절이 서툰 탓일 테고 비쉬에 공기를 넣어 하강을 저지하려 할 때는 비상 경계 자세로 퍼지 밸브를 잡아야 한다. 수직 흐름에서 벗어나는 순간 곧바로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러지 못한 경우 수면을 향해 로켓처럼 튕겨나가고 만다. 로켓을 탔다는 건 라이방이 어떤 리더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는 팀원에게 위기를 알릴 경적기조차 지니지 않았다. 구급차 올 때까지 가만히 대기해.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아저씨는 라이방의 멱살을 놔주었다. 라이방은 코를 훌쩍이며 아저씨를 노려봤다. 시보레엔 청년 회장이 남았다. 경찰이나 119가 오면 누군가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다. 중상자 둘을 정신 나간 라이방에게 맡겨둘 수도 없었다. 아저씨가 배를 몰았다. 나는 이 구조 작업에 회의적이었다.
카메라맨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조류가 그를 해저에 매다 꼽지 않았다면 질소마취에 걸려 해롱해롱해진 나머지 개복치한테 호흡기를 줘버리지 않았다면 담력과 침착성이 있다면 상황은 좀 달라지겠지만 그것이 재난에서 바랄 수 있는 유일한 행운이었다. 배가 서쪽 포인트에 닿았다. 언제 사고가 났냐는 듯이 바다는 평화로웠다. 바람은 순했고 물의 흐름은 멈춰 있었다. 조류가 잠시 잠드는 이 정조기를 우리는 최대한 이용해야 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거칠어질 테니까. 아저씨는 배를 앵커시키고 후미 쪽에 형광색 다이빙 소시지를 띄웠다. 귀한 지표였다. 나는 BC 포켓을 납작하게 밀착시켜 부력을 줄였다. 보조 공기통을 챙기고 호흡기 상태를 체크하고 핀 스트랩을 당기고 아저씨와 버디라인을 연결했다. 우리는 스탠딩 자세로 입수했다. 바다는 몸서리 나게 차가웠다. 겨드랑 밑에 살얼음이 끼는 기분이었다. 나는 입수와 함께 파핑을 하며 절벽 난간으로 내려앉았다. 난간 위에 성게들이 몰려나와 우글거리고 있었다. 난간 밑으로는 어둠의 공동이 도사리고 있었다. 가시거리가 10m도 채 되지 않았다. 아저씨가 그곳을 향해 엄지를 내렸다. 하강 신호였다. 나는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우리는 부력 조절로 하강 속도를 견제하면서 절벽 아래로 미끄러졌다. 수심 15m, 20m, 25m, 32m에서 아저씨가 정지 신호를 보내왔다. 나는 자세를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꿨다. 해송숲이 우거진 절벽을 타고 남쪽으로 유영하면서 불빛이 비치는 곳을 찾았다. 3분쯤 지났을까? 아저씨가 발 아래를 가리켰다. 거대한 바위들이 몸을 기대고 겹쳐 만든 아치가 보였다. 그 안에서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아치를 통과하자 동굴처럼 아늑한 공간이 나타났다. 수준 전등이 한복판에서 빛을 내고 있었다. 전등을 머리에 끼고 반듯하게 누운 자는 시신으로 보였다. 산자라면 해저를 침대 삼아 잠들 리 없을 것이므로 아저씨는 검지와 중지를 구부려서 다른 쪽 손바닥에 댔다. 시신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라는 뜻이었다. 지시에 따랐다. 시신은 장비를 정상적으로 착용한 상태였다. 손목에는 카메라 끈이 걸려 있고 부릅뜬 눈은 위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저씨는 수경에 손가락 2개를 교차시켰다. 시신의 눈을 보지 말라는 신호였으나 한 박자 늦었다. 나는 이미 시신과 눈을 맞댄 후였다. 호흡에 저항이 들어왔다. 오래전 한 여자아이의 눈에 갇혔을 때처럼 가슴이 답답해왔다. 그땐 바다가 아니라 호수였다. 여자아이를 끌어낸 이는 119 구조대였다. 긴 머리칼을 가진 아이였다. 으깨진 입술은 웃는 것처럼 벌어졌고 크게 뜨인 눈은 나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다. 그때 느꼈던 구토증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시야는 수온 약층에 들어설 때처럼 어른어른 흔들렸다. 머리 위에선 붉은 빛을 발하는 야행 송고깃대가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별들이 행군하는 듯 했다. 여자아이와 함께 보냈던 그날의 밤하늘처럼 하늘 어디쯤에선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수준 경적기 소리가 한각을 깨웠다. 아저씨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호흡 조절을 시작했다. 잠시 후 나와 아저씨는 시신의 양쪽 겨드랑이 밑을 잡고 다이브 컴퓨터의 상승 호용 속도로 올라갔다. 수십 6m에서 아저씨의 정지 신호를 받았다. 총 잠수 시간 19분. 우리는 시신과 나란히 선 채 안전 감압 정지에 들어갔다. 7분 후 수면으로 솟구쳤다. 빛의 부력을 확보하며 호흡기를 스노클로 교체했다. 순간 등대 불빛이 수면 위를 스치고 갔다. 먼 곳에선 구급차의 사이렌이 울고 있었다. 사망자가 둘로 늘었다. 의식이 없던 남자가 결국 숨을 거뒀다. 라이반과 벤즈는 고압 산소실에 있는 목표 의료원으로 후송됐다. 카메라맨의 시신을 끌고 나타난 나와 아저씨. 선주인 청년회장은 경찰차에 타야 했다. 참고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볼의 팀원들은 세가의 자손들이었다. 라이방의 아버지는 정부 고위 공무원, 벤즈는 모 기업체 사장, 시볼에서 죽은 남자의 아버지는 육군 장성이요. 카메라맨의 아버지는 검찰 간부였다. 장군과 검사는 칼을 뽑아들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 아들의 주검이 그들을 길머거리에서 청맹간이로 만들었을 것이다. 아니면 손 달린 생명체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바다에 수갑을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아저씨와 나 청년회장은 신문 수준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상황과 구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요구했다. 구조 과정에서의 가실 여부를 다그쳤다. 저녁나절 민박집에서 벌어진 시비에서 시신 인양까지 같은 진술을 몇 번씩 되풀이시켰다. 그것도 따로따로 불러다가. 사망자들은 초특급으로 부검 테이블에 올라갔다. 새벽녘 우리는 각자 벼슬을 달았다. 아저씨는 폭력 혐의였다. 라이방의 멱살을 잡은 게 사단이었다. 라이방이 몸에 난 멍자국을 폭력으로 해명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잠수복이 피부에 압착될 때 생기는 우려리라는 아저씨의 설명은 통하지 않았다. 청년 회장은 위험을 알면서도 돈에 눈이 멀어 배를 내므로써 전도 유망한 청년들을 죽인 파렴치한 노인네가 됐다. 말렸다는 사실도 말리다 당한 곤욕도 무시됐다. 뭐라더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실치사라던가. 내가 누군지 밝혀지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소년분류 심사원 경력과 학교를 21번 옮겨 다닌 끝에 휴학 중이라는 거. 7년 동안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는 사실. 1년째 민박집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페로몬 향을 뿌린 모양이었다. 형사들은 발정난 개떼처럼 내 뒤에 붙었다. 정오 무렵 부검 결과가 나왔다. 카메라맨의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엘리베이터의 선물이었다. 공포가 그를 죽인 것이다. 다른 남자는 폐의 압력 손상으로 죽었다. 로켓을 탄 대가였다. 둘 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를 넘었다. 아저씨의 폭력 혐의도 벗겨졌다. 잠수의학 전문의가 아저씨와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상태가 나아진 벤즈 환자는 사건 전모를 털어놓았다. 그들이 등대 민박집에 도착한 것은 전날 오후 4시경이었다. 곧 해가 질 시각이었으므로 청년회장은 아침에 배를 내기로 하고 숙박료와 뱃삭을 선불로 받았다.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건 술이 들어가면서부터였다. 리더인 라이방이 선동했다. 한낮의 바다가 자전거라면 밤바다는 할리데이비슨이라고. 술이 있고
할리 데이비슨의 유혹이 있고 치키에 기댄 만용이 있었으니 못할 짓이 무엇일까. 벤즈는 청년 회장을 강제로 차에 태워 끌고 나갔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내부자의 양심 선언이었던 셈인데 배경이 잠옷 궁금했다. 라이방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을까?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었다. 리더가 어떤 식으로 팀원들을 내팽겨 쳤는지 봤을 테니. 혐의를 벗고도 우리는 바로 풀려나지 못했다. 조사 방향이 새롭게 조절됐다. 아저씨의 진짜 직업이라든가 최연수의 아들을 끼고 떠돌아다니는 이유라든가 여행 비용의 출처라든가 민박집에 장기 투숙하는 이유라든가 그분들의 명령이 있었던 것도 같다. 털어서 목을 걸어라. 아니면 한 건 잡아서 충성수사를 무마하려 했던가. 25일 오후 6시 우리는 치조실에서 나왔다. 로비에 기자 10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익숙한 가정이 되풀이됐다. 나는 다양한 질문을 받았다. 다이빙은 언제 배웠냐? 학교는 왜 그만두었나? 가장 인상적인 질문은 사형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였다. 나는 질문이 날아온 쪽으로 돌아보았다. 젊은 기자와 시선이 부딪혔다. 사형제도라고 차라리 누군가를 사형시켜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라. 그러면 답할 수 있겠다. 내 안에 사형 집행자가 산다고. 주 고객은 아버지이나 때로 타인의 목에도 밧줄을 건다고. 오래전 내 담임이었던 삿발뜨기 사내이기도 하고 나만 보면 비명을 지르던 사촌 계집애들이기도 하며 발정난 개나 검사나 장군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 당신 조심하라고. 아저씨가 내 어깨를 2번 두들겼다. 가자. 등대 마을로 돌아오는 차 안에 침묵이 흘렀다. 아저씨는 운전을 했고 청년회장은 잠들었다. 나는 또 아버지를 교수대에 세웠다. 첫 집행을 기억한다. 고익 검정 준비를 하던 여름이었다. 그 무렵 우리는 군산에서 지내고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도서관에 갔다가 서가 한쪽에서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발견했다. 외면하고 지나쳤다 되돌아오길 몇 번이었을까. 끝내는 책을 빼내고 말았다. 책장 앞에 선 채로 첫 장을 넘겼다. 쪼그려 앉은 채 마지막 장을 덮었다. 책을 꽂은 뒤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공부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았다. 금방 본 사형장의 그림을 잊고 싶었다. 30도가 넘는 삼복에 소미불을 쓰고 엎어졌다. 시몽의 어둠이 등을 덮쳤다. 내가 떨어져 내린 곳은 낡은 목조 건물 앞이었다. 창문 옆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고 지붕 너머에선 석양이 상계하고 거무죽죽한 널문이 내 앞에 가로놓여 있었다. 손을 뻗어 문을 밀쳐봤다. 스르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 등도 창문도 없는데 실내가 환했다. 방 앞쪽 강단처럼 바닥 도운 곳엔 검은 커브를 씌운 테이블이 놓여 있고 방 뒤편으로 흰 커튼이 칸막이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곳에서 인기척이 났다. 나는 마루를 가로질러가 커튼을 들쳤다. 돗자리가 깔린 마루바닥에 두건을 쓴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남자의 머리 위에는 굵기가 어린애 팔뚝만한 밧줄이 내려와 있었고 남자의 목둘레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단단한 어깨가 보일 듯 말 듯 흔들렸다. 두건 속에선
흐느낌 같은 한숨이 흘렀다. 나는 올가미를 잡아 그 목에 걸었다. 입을 열어 명령을 내렸다. 집행. 철컥 하는 소음과 함께 마루판이 꺼졌다. 남자는 지상에서 사라졌다. 나는 소미불을 젖히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고개를 돌려 창문을 내다봤다. 어둑한 하늘에 진홍색 저녁 해가 걸려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마루판 밑으로 사라진 남자가 아버지였다는 걸. 다 끝났다.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나는 눈만 까막거렸다. 잊어버려라. 비로소 옛일에서 빠져나왔다. 그렇지. 우리는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가던 길이었지. 아저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걱정 마세요. 잊어버릴게요. 그런 거야 졌어도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사소한 문제가 있다면 썬데이 매거진이 졌소보다 똑똑하다는 거죠. 밤새 뒤챘다. 연이틀을 뜬 눈으로 샜는데도 정신이 말짱했다. 덕택에 모처럼 새벽 출근을 했다. 마지막 출근이기도 했다. 주인 약사는 내 정체를 알았을 테고 내겐 받아야 할 것이 있었다. 나는 약국 유리문 밑에 던져진 조간을 주었다. 신정리 돌섬 수중 절벽사고, 구조에 나선 다이버, 살인마 최연수의 아들로 밝혀져. 지난 24일 밤 하원반도 돌섬 앞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귀국한 재미유학생 4명이 야간 다이빙을 하던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들은 돌섬 서쪽 수중 절벽에서 해양 조류를 만나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후 민박집에 투숙 중이던 다이버 2명이 즉각 구조에 나섰으나 한 명은 익사체로 발견되고 한 명은 구조 후 사망했으며 2명은 목표 의료원으로 후송됐다. 돌섬 서쪽 수중절벽은 하양 조류가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 노련한 다이버들도 야간 잠수를 꺼리는 장소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구조작업에 참여한 채무군이 세령호 사건 범인으로 사형 확정을 받고 복역 중인 최연수의 아들로 밝혀져 화제를 낳고 있다. 채 군은 수년 동안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왔으며 1년째 이 민박집에 투숙해 있다 구조작업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 군과 함께 구조작업을 벌인 안모 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올빼미처럼 눈을 끔뻑이며 등을 꼿꼿이 세웠다. 이마에 차가운 땀이 돋았다. 숨을 마시면 흉통이 왔다. 기사의 헤드카피는 할자의 조합이 아니었다. 내 갈비뼈 밑에 찔러 넣은 세상의 칼이었다. 인터넷을 켜고 뉴스를 검색했다. 본말이 전도된 기사들이 주르르 떴다. 사고보다 최연수의 아들을 제목으로 뽑은 기사들. 첫 번째 기사를 열어봤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다. 내용은 보지 않았다. 살인마의 아들이 착한 짓을 했다고 경배를 바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뉴스 창을 닫자 포털 상단의 검색어가 뒤늦게 눈에 들어왔다. 최연수의 아들이 1순위에 올라 있었다. 정말이지 대단한 위력이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최연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당시에 비해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 지금쯤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했을까? 그렇다면 최연수의 아들에 대한 신상 털기가 한창 일터였다. 머리를 빡빡 민 소년블루 심사원 시절의 사진이 나돌아 다닐 것이고
가대망상이라면 좋으련만. 약국 청소가 끝나갈 무렵 주인 약사가 출근했다. 그는 잠자코 책상 앞에 앉았다. 내가 올려놓은 신문을 폈다. 나는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와 마주 앉은 건 30분 후였다. 저 오늘까지만 일하겠습니다. 말하고 나자 몸서리가 났다. 내일은 뭘 하나, 뭘 하든 어디를 가든 썬데이 매거진이 없어도 친애하는 세상은 나를 깍 붙들고 놓지 않을 텐데. 약사는 다리를 꼬고 나를 올려봤다.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고개 숙이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었다. 그럴 거 없다. 약사가 말했다. 며칠 지나면 간신 끄겠지. 가서 일해. 의외였다. 바르르 떨며 나를 쫓아내는 건 보스의 품격이 떨어지는 행동이라 판단했을까? 아니면 1년씩 끼고 있던 놈에 대한 정리였을까? 나는 대답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쉬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호의를 받을 마음이 없었을 뿐이다. 경험이 가르친 바 호의는 믿을 만한 게 아니었다. 유효기간은 베푸는 쪽이 그걸 거두기 전까지고 하루짜리 호의도 부지기수였다. 고마워하며 사양하는 게 서로 낯이 서는 길이었다. 월급에다 퇴직금까지 받는 행제를 잡을 수도 있다. 일자리가 필요하면 언제든 나오라는 생소한 작별 인사도 들을 수 있고. 오후 4시 뒷정리를 끝내고 퇴근했다. 담장 밑에 아저씨의 본고가 없었다. 창문으로 방 안을 들여다봤다. 아저씨도 없었다. 수협의 장이라도 보러 나갔나 하다 고개를 갸웃했다. 마트에 갔다면 바로 옆에 있는 파파 약국에 들르지 않을 리 없었다. 취재를 나간 것도 아닌 듯했다. 방문 옆에 아저씨의 취재 가방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뒷곁에 자전거를 세우고 나자 등 뒤에서 청년회장 목소리가 났다. 아이고, 니 언제 들어왔냐? 계셨어요? 집이 조용해서 어디 나가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나 방에 있었는데? 청년회장은 내게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좀 전에 배달 오토바이가 와서 두고 간 것이라고 했다. 구두 상자보다 조금 컸고 보낸 사람 주소도 이름도 없었다. 수신자 위치에 민박집 주소와 내 이름만 적혀 있었다. 아저씨는 어디 가셨어요? 그니께 나랑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한숨 자고 일어나 본 게로 엎드런마다 차도 없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새삼스러운 마음으로 청년회장을 돌아봤다. 이 양반은 왜 우리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는지. 가뜩이나 행한 민박집 나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상자를 열었다. 이해 못할 물건들이 차례차례 나왔다. 아저씨의 취재 수첩, 아저씨가 취재를 나갈 때마다 차고 다니는 레코더 시계, 내가 약국에 취직해 첫 월급으로 탄 날 선물한 동전 모양의 USB, 편지 묶음과 고무줄로 봉한 스크랩북, 맨 밑엔 두툼한 A4 용지 묶음이 놓여 있었다. 겉장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표지를 넘기자 예상치 못한 표제가 나타났다. 프롤로그 2004년 8월 27일 세령호. 표제의 의미를 짚어보기도 전에 눈이 먼저 아래로 움직였다. 소녀는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승강장 표주에 등을 기대고 운동화 코로 도로 턱을 툭툭 차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은 볼 수 없었다. 보이는 부분은 희고 둥근 이마와 바람에 나풀거리는 긴 머리칼 뿐이었다. 덤프트럭 한 대가 퉁퉁대며 소녀 앞을 지나갔다. 소녀의 모습은 트럭 뒤로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이어 은색 봉고가 읍내 쪽에서 달려와 소녀 앞에 섰다. 미술학원 셔틀 차량이었다. 소녀는 또 봉고에 가려졌다. 무거운 대기 속으로 쾌활한 목소리만 퐁 하고 튀어 올랐다. 아저씨, 저 오늘 학원 못 가요. 생일 파티가 있어요. 제 생일이에요. 봉고는 유턴해서 왔던 길로 사라졌다. 소녀는 도로를 건너왔다. 어깨를 늘어뜨리고 땅을 내려다보며 타박타박. 승아는 건너편 휴게소 샛길 입구에서 소녀가 다가오는 걸 지켜봤다. 길을 거의 건널 쯤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뒤늦게야 지켜보는 존재를 깨달은 눈치였다. 8월의 햇살이 앞머리에 꽂은 머리핀 위에서 반짝 빛을 냈다. 둥근 이마 밑으로 상처받은 표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승안을 마주보는 검고 큰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승안은 하마터면 인사를 건넬 뻔했다. 안녕 아가씨. 생일 축하해. 소녀는 몸을 돌려 세령수목원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 승아는 담배를 피워 물고 소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불과 5분 전 세령휴게소에서 마주친 사택 아이들이 생각났다. 누군가의 생일 파티에 가는 분위기였다. 각자 선물 꾸러미를 들고 휴게소 맥도널드로 들어간 걸 보면 누군가가 물론 소녀는 아닐 것이다. 세령호 쪽에서는 사물놀이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망향제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저지대 마을 아이들은 그곳으로 몰려갔으리라. 세령마을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렸다. 원주민과 사택주민. 세령강에 댐이 들어서면 수몰된 옛 세령마을 사람들이 원주민 범주에 들어갔다. 그들은 댐 아래 평지대에 새 터를 잡고 살았다. 때문에 원주민과 저지대 마을 주민은 같은 말로 통했다. 사택 주민은 댐 관리단 직원과 가족들이었다. 그들은 댐 서편에 위치한 세령수목원 안에 살았다. 사택숲이라 불리는 수목원 남쪽 숲에 댐 관리단에서 임대한 직원 사택이 있었다. 별채숲이라 불리는 수목원 북쪽 숲엔 집 세 채가 있었다. 101호, 102호, 103호. 세 집을 묶어 별채라 불렀고 그중 102호, 103호를 댐 관리단 보안업체 직원들의 숙소로 썼다. 승화는 102호에 살고 있었다. 소녀는 옆집이자 맨 안쪽 집인 101호에 살았다. 재앙의 성체처럼 보이는 2층 집이었다. 자기 딸에게 호수 이름을 붙여준 수목원 주인 남자가 사는 집이기도 했다. 승아는 원주민 아이들과 사택 아이들이 한데 섞이는 걸 보지 못했다. 소녀는 어느 쪽과도 어울리지 않았다. 수몰된 옛 세령 마을에서 태어났고 세령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수목원에서 살고 별채 사람에 속했다. 온전한 원주민도 사택 아이도 아닌 셈이었다. 그것이 12번째 생일을 맞은 소녀가 남들은 다 바쁜 금요일 오후에 버스 정류장에 홀로 서 있어야 했던 이유일 것이다. 승아는 담배를 이새에 문 채 하늘을 봤다. 낯빛 구름이 몽글대고 있었다. 태양은 구름 뒤로 넘어가는 중이었고 매미 소리는 딱 그쳐 있었다. 덥고 끈끈하고 기분 나쁜 오후였다. 나는 원고를 덮었다. 승화는 아저씨의 이름이었다. 아저씨가 쓴 원고였다. 3인칭으로 서술되고 있었지만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문체가 내 얼굴만큼 익숙했다. 다음 장엔 어떤 얘기가 버티고 있을지 추측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 이야기라면 수년 전 썬데이 매거진이 뼈에 박히게 학습시킨 바 있었다. 복수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다. 궁금하기야 했다. 아저씨는 왜 이런 걸 썼는지, 보낸 사람이 아저씨가 맞는지. 상자에 적힌 글씨체는 낯설었으나 보낼 만한 사람은 아저씨밖에 없었다. 자전거를 몰고 등대로 나갔다. 절벽 끝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바다를 봤다. 수평선이 불이 번지는 들판처럼 붉었다. 2004년 8월 27일 금요일. 여자아이가 살아있었던 오후였다. 나는 멱살을 잡힌 듯 7년 전 여름으로 끌려갔다. 우리 가족이 세령으로 이사한 건 이틀 후인 29일 일요일이었다. 아버지는 세령댐 보안팀장으로 발령을 받은 참이었다. 별채 102호엔 방이 둘밖에 없었고 이미 아저씨가 살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안방을 쓰기로 했다. 나는 아저씨와 룸메이트가 됐다. 이사가 끝나가던 무렵 아저씨는 그 샛길로 나를 데려갔다. 프롤로그에서 세령이라는 소녀와 만났다고 쓴 휴게소 샛길. 우리는 아버지를 찾으러 나선 길이었다. 물건을 사러 간 아버지가 2시간째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가 우리를 체포조로 풀었다. 샛길을 따라 올라닿은 곳은 세령으로 들어오던 길에 들렀던 고속도로 휴게소였다. 나는 어리둥절했던 나머지 방향 감각까지 잃어버렸다. 휴게소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 세령읍으로 들어오는 IC가 있었고 IC로 진입한 후 또 한참을 달려 세령호에 도착했으니 한참의 2배쯤은 되는 거리였다. 아저씨는 내 표정을 보더니 샛길을 가리켜 보였다. 저 길이 마술을 부리는 거야. 그 말을 믿을 뻔했다. 당시에 내 공간 지각력으로 마술로밖에 이해할 길이 없었다. 차로 가도 10분 이상 걸리는 휴게소를 걸어서 5분 만에 닿게 해주는 길이라니. 그것만 희한한 게 아니었다. 휴게소 자체부터 희한했다. 오가는 차량들에겐 단순한 휴게소였으나 세령마을 사람들에겐 생활의 근거지라고 했다. 식당 가는 외식 장소, 편의점은 마트, 맥도널드는 동네 아이들의 이벤트 장소, 전망대 빛의 파라솔 밑은 동네 술꾼들이 한잔하는 술집. 아저씨는 나를 휴게소 전망대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발빠르게 동네 술꾼이 된 아버지를 만났다. 빛의 파라솔 밑엔 빈 소주병 2개가 놓여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 곁에 앉았다. 발밑에 세령호가 내려다 보였다. 저지대 마을은 호수에서 한참 더 밑에 있었다. 나는 아저씨에게 말했다. 이제 마술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가 물었다. 무슨 마술? 샛길 마술이요. 내가 대답했다. 아버지는 아저씨를 봤다. 아저씨는 하하 하며 웃었다. 서원이 나선형이 뭔지 알지? 나는 손가락으로 소용돌이를 그려 보였다. 좋아. 세령호는 세령강에 댐을 지으면서 생긴 호수야. 세령강은 세령봉 기슭을 따라 흐르던 강이고 당연히 산 아래쪽엔 물에 잠기겠지. 거기 있던 마을은 가장 낮은 지대로 옮겨가고 세령봉 옆으로는 고속도로가 뚫리고 휴게소는 그 길목에 지어진 거야. 1층은 세령호, 2층은 휴게소라고 상상하면 그림이 나오지? 고속도로는 1층과 2층을 잇는 나선형 계단이야. 샛길은 사다리라고. 사다리를 타면 2층에 곧장 닿겠지. 우리는 체포 임무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곁에 눌러 앉았다. 나는 콜라, 아버지는 소주, 아저씨는
맥주를 마셨다. 볕이 붉어지고 그림자가 길어졌다. 세령호에선 옅은 물안개가 피어올랐다. 아저씨는 멀리 평야와 하늘이 맞닿은 곳을 가리켰다. 저 아득한 지평선 너머에 등량만이라는 바다가 있다고 했다. 남풍이 올라오는 밤에 창문을 열고 숨을 마셔보라고 했다. 바다 냄새가 내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했다. 나는 밤마다 창을 열고 남풍을 기다렸다. 밤마다 내 안으로 들어온 건 그 아이의 목소리였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가, 이때 여기서 뭐하냐? 날 좀 물었구먼. 등 뒤에서 청년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아저씨 오셨어요? 아니요, 작가 선생이 아니라 또 오토바이가 왔어야. 이번에도 상자였다. 이번에는 보낸 사람 이름이 있었다. 친구. 아저씨는 아닌 것 같았다. 글씨체가 달랐다. 2시간 전에 받은 무명 씨의 글씨체와도 달랐다. 친구는 아저씨가 좀처럼 쓰지 않는 호칭이기도 했다. 상자 안엔 썬데이 매거진 한 부와 누렇게 변색된 나이키 농구화가 들어있었다. 그나마 한 짝, 사이즈는 245mm. 신발 덮개에 이름이 씌어 있었다. 글씨가 희미하게 바랬지만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최서원. 내가 나이키 농구화를 가져본 건 딱 한 번뿐이었다. 수학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날 아버지에게 선물로 받았다. 덮개에 이름을 써준 사람도 아버지였다. 그걸 세령호에 살 때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12살 시절에 내 신발인 것이다. 상자를 덮고 뒤로 물러 앉았다. 썬데이 매거진에게 묻고 싶었다. 당신은 누구냐고, 원하는 게 뭐냐고. 복수라면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남자에게 하라고 조언도 해주고 싶었다. 초저녁부터 이불을 펴고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시간도 가지 않았다. 머릿속엔 온갖 의문들이 소란을 피웠다.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 무얼 하느라 여태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 왜 전화조차 없을까? 썬데이 매거진의 정체는 뭘까? 아저씨의 물건과 나이키 농구화가 한날에 배달된 건 우연일까?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지금껏 나는 썬데이 매거진을 아버지에게 희생된 사람의 가족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토록 끈질기게 추적할 리가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세령호에서 잃어버린 나이키 농구화와 썬데이 매거진이 결합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했다. 나와 직접 관련이 된 사람인 동시에 세령호 사건에도 관련된 사람이었다. 아저씨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봤다.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어떤 여자가 말해주었다. 서울 본가로 연락해보고 싶었지만 전화번호도 주소도 몰랐다. 내 양아버지인 아저씨의 둘째 형은 4년 전 호주로 이민을 갔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아저씨의 USB를 꽂았다. 인쇄된 원고가 있다는 건 원본 파일이 있다는 얘기였다. 원고를 읽지 않고 원하는 부분을 찾으려면 그 파일이 필요했다. 화면에 자료와 세령호라는 이름이 붙은 폴더 2개가 나왔다. 세령호를 열자 워드 파일들이 10여 개가 떴다. 그중 최종본을 클릭했다. 인쇄 원고와 똑같은 소제목이 나왔다. 첫 문단도 동일했다. 찾기 상자를 불러내 나이키를 키워드로 입력했다. 블록이 지정된 첫 문장이 나타났다. 지난 봄 서원은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아왔다. 현수는 비밀 카드를 끄어 나이키 농구화를 샀다. 내 기억과 동일한 이야기였다. 계속 찾기를 눌렀다.
문단 몇 개가 지나갔다. 모두 현수라는 이름이 주어인 문장들이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야 찾기는 현수가 아닌 다른 이름을 찾아냈다. 영재는 비닐봉지에서 나이키 농구화를 꺼냈다. 사이즈로 봐서 보안팀장님 것은 아니고 혹시 아드님 건가 싶어서. 영재. 벼락이 치듯 한 남자의 얼굴이 퍼뜩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영재를 입력했다. 동일인지 확인할 수 없는 문장을 몇 번 지난 후 다음 부분에 이르렀다. 이후 그는 세령의 비명을 두어 번쯤 더 들었을 것이다. 아빠 하는 절박한 부름도 들었다. 집을 나올 때 봤던 열린 창문 틈새로 그 집 101호의 문패에 이름이 있었다. 오영재. 머리털이 곤두섰다. 내 기억은 맞았다. 오영재는 그 아이, 세령의 아버지였다. 동시에 썬데이 매거진이었다. 그러나 이 추측에는 논리적 결함이 하나 있었다. 그는 7년 전에 죽은 남자였다. 그것도 아버지 손에 죽었다는 걸 온 세상이 알고 있었다. 기분 나쁜 혼란이 온몸으로 번졌다. 불길한 직감이 악취처럼 달려들었다. 나는 블록 속에 하얗게 반전되어 있는 이름을 노려보았다. 오영재.